요즘 국회에서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냥 패스트트랙이 아니고 국회에 있는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들을 그저 한 보따리에 묶어서 한꺼번에 신속하게 해치우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그리고 아주 위중한 사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에 의안으로 이미 올라와 있는 내용들, 그리고 국회에서 원내 단체들이 거기에서 발표한 내용들, 이런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데에 따라서 이 기본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하나씩 팔을 뻗어 나가듯이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우선 이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보게 되면 속임수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무능 내지는 무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를 관통하는 테마로는 속임수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첫 번째 속임수를 살펴보기로 하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3곳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선거법만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되겠죠.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빠르게 이것을 싣고 통과해버리는 그런 트랙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라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안건을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문의 제명은 안건의 신속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조문이 따로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그런데 선거법만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앞에 이렇게 선거법 이야기가 아주 많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에 같이 올리는 것들은 공수처법, 국정원법, 그리고 경제민주화입법에서 이것을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이런 것들, 소위 경제죽이기 법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법들의 무더기, 그리고 수사권 조정법, 이런 것들을 모두 신속 처리하겠다, 그것을 민주당 스스로도 밝히고 있고 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 이외에 아주 많은, 얼마나 많은 것이 될 것인지, 이것은 또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측의 하명에 따른 것이다, 그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누차 신속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청와대가 신속 처리하라고 했더니 민주당은 정말 국회법 중에서 이 신속 처리 조문을 내세웠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패스트트랙에 선거법 이외의 다른 청와대에서 원하는 그런 여러 건의 법률을 같이 태우겠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들의 입장에서 신속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법률은
당연히 선거법이 되겠죠. 당장 2020년 총선이 있고 그때까지 이 안건이 처리되려면 권리는 아무리 신속 처리를 하더라도 건너뛸 수 없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계산해 본다면 국회의원들은 선거법만큼은 서둘러야 하겠다. 그래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무엇이 속임수인가? 그것은 이런 국회의원들의 인식, 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선거법 개정을 앞세워서 패스트트랙을 일단 가동시키기로 하고 그 가동되게 된 패스트트랙에 공수처법을 비롯한 소위 촛불 법안을 그저 무더기로 같이 올리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꼼수다, 속임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두 번째 속임수를 살펴보기로 하죠. 민주당의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2019년 3월 10일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개혁입법 과제의 패스트트랙은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하는 것하고 앞에서 봤던 그 소위 촛불법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것을 신속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됩니다. 그것은 국회 선진화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안건을 발의하는 것이다. 국회법이 보장한 패스트트랙 추진은 독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속 처리 안건에다가 있는 대로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거를 있는 대로 다 갖다 싣는 것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합법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은 패스트트랙에 이렇게 안건을 무더기로 올리는 것이 국회법이 보장한 절차에 따른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는 국회법을 모르고 있다. 틀리게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5조의 2는 안건의 신속 처리라고 그렇게 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엇을 규정하는가? 그것은 일단 신속 처리하기로 했을 때 신속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속 처리라는 말을 굳이 써 놓았으니까 안 신속 처리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모든 안건은 안 신속 처리, not 신속 처리. 다시 말해서 정상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 절차가 아닌 신속 처리를 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긍정적으로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 그 본래의 의미와 그 목적과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법입니다. 신속 처리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좀 뛰어넘는 것이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국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국회의원들은 그저 별것 아닌 것도 앉아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계속 말다툼들을 합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하라고 월급을 주는 겁니다. 세비를 주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하는가? 국회에서 A라고 하는 것을 하자고 하면은, 즉 법안을 만들면
그러면 국민이 그 돈을 다 대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돈을 쓰면서. 그러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국회가 A라는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하는 거기에 따라서 모든 국민과 집행정부까지 같이 움직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성급해서는 안 되겠죠. 국회가 어떤 법안을 만든다, 개정안을 만든다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때 신속처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무엇이냐 하면은 국가나 국민을 보호하는데 아주 절실히 필요하고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회라는 곳은 절차 우선주의인 것이죠. 무엇이든 그 기간을 충분히 들여서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도 금방 이해를 할 겁니다. 본회의에 안건 올리는 것을 그냥 대뜸 올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죠. 법률을 만드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도 이 법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빨리 내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보여주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달이고 얼마고 주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의안을 낼 때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것은 그 과정에서 결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코 서두르다가 과도한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하는 일은 절차가 반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의 욕심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통해서 상당 부분이 걸러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떨 때 이 절차를 좀 뛰어넘어도 되는가? 의견이 상반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의견이 상반될 때는 국회에서는 그것이 설령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다퉈라, 논의해라. 이것이 그들에게 부과된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러한 임무인 것이죠. 그런데 의견은 상반되지 않고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보호에 절실하면서도 빨리 해야 하는데 늘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국민에게 좀 더 일찍 그 구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좀 더 일찍 갈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에 신속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의견이 대립될 때는 그럴 때는 신속 처리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한 리걸 마인드인 것이지요. 그래서 의견은 합치되고 극히 긴급하고 그것이 전 국가적이고 국민에게 절실한 것일 때 단지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릴 때 그러니까 정상 상태가 아니라 긴급 상태일 때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신속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신속 처리에 걸어 놓게 되면 숫자 따져가면서 어느 당 합치면은 이거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애초에 그런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인 것이죠. 국민에 대한 배반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자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해야만 할 때 이것이 우선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면 어떤 때가 긴급 상태인가 하는 것은 이것이 국회법 제85조의 2라고 했는데 바로 앞에 있는 국회법 제85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천재지변의 경우에 패스트트랙에 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신속처리. 원래 이 85조는 국회의장이 심사 기간을 지정을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문입니다. 내내 목적은 같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과 협의를 해서 제85조 제1항 1호 그리고 그 해당 안건만 그것을 신속 처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심사기간을 짧게 잡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떻든 이런 경우다. 그런데 의장이 누구하고 협의를 합니까? 지금 민주당은 작은 정당들하고 그냥 협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게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안전장치입니다.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국회의원 수가 많은 그런 정당을 기준으로 보면은 되겠죠. 국회에서 어떤 그룹이 서로 대립을 합니까? 흔히 정당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면 제1당과 제2당이 항상 으르렁거립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교섭단체 대표가 같이 합의를 했다 하는 것은 일단 큼직한 정당들하고는 다 합의를 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안전장치다 하는 겁니다. 의장이 독주를 하지 못하게. 그래서 교섭단체의 대표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요건이 되는구나. 여러분은 이번에 문제가 여기에 있구나 하고 느낄 겁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이 여당이라고 했을 때, 제1당이라고 했을 때 제2당을 배제해버렸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이러한 법 규정을 악용하고 그리고 잘못 해석하고 절차를 뒤집어버린, 따지면은 이것도 또 하나의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이것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이 천재지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이번에 신속 처리를 하려고 하는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천재지변과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습니다. 신속 처리할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개혁이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개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개혁은 사실은 10년, 30년 이렇게 두고 개혁은 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한 달 만에 개혁을 하는 것은 그것은 재난입니다. 스스로 재난을 일으키는 것이지 재난이 생겨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국회법 제85조에서 두 번째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선거법을 개정한다든지 공수처법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 같은 이런 긴급상태가 아닌 것이죠. 관계없습니다. 신속 처리할 사안이 애초에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중복이 됩니다.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일단은 의견 상반이 없다는 것을 한번 확인을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 같은 것이 의견 상반이 엄청나게 있죠.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제2위에 해당되는 교섭단체를 배제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합의가 아예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걸겠다. 그것도 무더기로 이렇게 논의를 많이 해야 할 국민의 삶에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주의에 심지어 어떤 경우는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법률들, 이미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해 놓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질서, 또 자유경제 질서, 이것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신중하게 그것을 하는 것이 선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되는 그런 것들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삼아 버리겠다. 숫자만 확보해서 그 정당들이 어째서 거기에 합의를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숫자만 채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정신은 없는 기계적인 이런 사고를 하면서 민주당이 한 것은 국회는 합의하는 곳이다. 국회는 절차를 준수하는 곳이다 하는 이 국회의 기본 시스템을 힘으로, 그 권력으로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법을 국회의원이 자기 입속 차려서 자기 입맛대로 신속 처리하면 이것은 독재하는 겁니다. 공수처법을 대통령의 입맛대로 거기에 맞춰서 신속 처리하면 대통령이 독재하는 것이고 국회가 제1당이 이 독재에 손을 마주잡고 같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세 번째 속임수를 이야기합시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2019년 3월 15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은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회의원 의석수의 증가는 없다. 국회의원이 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의석수가 늘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지적하니까 늘지 않게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든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300석, 현행의 300석을 유지한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국회의원 늘리려는 것이 아니고 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단어, 그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3월 13일에 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근 논의되는 선거제 개편안은 지역구와 비례의 비율이 3대1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전제다. 3대1입니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이 전제로 한다는 것은 그저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이 좀 일찍 어떻게 늘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27일 한겨레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의원이 낸 그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이 3대1이다. 이것은 박주민 최고위원의 말하고도 겹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박주민 의원 이외에 다른 두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따로 봐두기로 합시다. 일단은 그 비율이 3대1이다. 의원 수는 344명 정도로 늘어난다. 여기서는 늘어난다고 밝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역이 258명이 돼서 현재보다 5명, 5석이 늘어나고 비례가 86석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하여튼 늘어납니다. 그 다음 박주민 의원의 안입니다. 이것은
지역구 대 비례의 비율이 2대1이다. 그러면 3월 13일에 발표한 것하고는 좀 달라졌죠. 이것은 자기 스스로 제출한 그 법안에서는 2대1이라고 했습니다. 바뀐 것을 기억을 해 둡시다. 어떻든 한겨레 보도는 지금 그 계류 중인 의안을 그대로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2대1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재 지역구 253석을 유지하게 되면 이것이 2가 되고 비례대표가 1이 되겠죠. 그러면 지역구는 253이 2로 안 나눠지니까 254로 두기로 합시다. 한 석이 느는 것으로. 그래서 지역구는 254석이 되고 비례대표는 127석이 됩니다. 전체는 380석이 돼서 대폭 늘게 되죠. 이 늘게 되는 의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이고 3월 13일에 발표한 것은 입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소병훈 의원의 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는 현행 의원의 정수인 300인을 유지한다. 그러면 300인에서 안 늘어날 것 같죠. 그래서 300인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늘리겠다. 그러면 지역이 200석이 돼서 현재보다 53석이 줄어들고 비례는 100석이 돼서 현재보다 늘어나게 된다. 일단은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병훈 의원의 안이 가장 착한 안같이 보이죠. 국회의원 수는 300인으로 늘리지 않고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자리 다 내놓고 비례를 100석으로 만들어준다. 가장 착한 안처럼 보이죠. 우선 여기에서 첫째, 300석으로 유지가 되면서 국회의원이 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거짓인 것이죠. 의안 원문을 보면 의안 번호 12285입니다. 이 원문을 보면 소병훈 의원의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대 비례의 비율은 2대1로 하고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에 의해 추가 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원 정수가 증가하도록 한다.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의원 수가 늘어난다. 이 세 개의 그 법률 개정안이 다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다 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의안에서는 다 국회의원 늘리게 해놓고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밖으로 발표해서 내보낼 때는 국회의원 증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고 봐야 알 일이기는 합니다. 일단은 국회의원은 문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법률 개정안 의안에서 다 늘어나는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국민을 속인 것이죠. 소병훈 의원이 추가 의석이 발생하면 의원 정수가 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계산법이랑 다 있는데 좀 복잡하니까 얼마나 느는가 하는 것을 정보를 하나 소개를 하죠. 자유한국당이 2019년 3월 10일에 발표한 겁니다. 독일에서 2017년 총선을 했는데 추가 의석이 100석 이상 발생을 해서 의원 정원이 598명인데 하원 의원 당선인이 709명이었다. 추가 의석 발생하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의원 정수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추가 의석은 사전에 알 수도 없고 들쑥날쑥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300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그냥 기본적인 마음이고 여기에
추가 의석만큼은 독일 같으면 100명이 더 붙여지고 또 현재 나온 바에 의하면 400명까지 다 늘 수 있다 하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을 겁니다. 결국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의원 수가 느는구나. 안 늘게 할 방법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안은 나와 있지 않고 자유한국당은 늘리는데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데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다 의기투합을 했다. 제밥그릇 챙기는데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나섰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의원이 100명이 늘어나면 보좌관이라든지 필수적으로 그 보조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한 700명 늘겠죠. 적게 잡아서. 그러면 국회에 있는 의원실도 100실은 더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자리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700명을 국민이 다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냥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해서 더 개혁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700명을 늘려버리면 국민은 계속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비행기 탈 때 줄 안 서는 인간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뒤로 밀려나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속 300석에서 더 늘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안 늘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국회의원 수가 늘지 않으면 이 군소정당들은 선거법 개정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겠죠.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대로인데. 지금 바꿀 필요가 없겠죠. 숫자가 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들이 의기투합을 하는 데는 무슨 이익이 있겠구나.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있습니다. 의원수 늘어나는 것 말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죠.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당면 목표다. 그것을 이제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것이 민주당의 네 번째 속임수가 되겠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2019년 3월 12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려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촛불혁명을 통해 나왔던 국민의 개혁 요구를 이제는 국회가 실천해야 한다. 아주 말이 번지르르 합니다. 이것을 다름 아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선거 제도를. 그런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이것을 원한다고 했죠. 국민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하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은 이 비례성이나 대표성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하고 뭔가 관계가 있구나. 국민한테 이것을 강화해주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해소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강화하면 국민에게 뭔가 정치적인 이익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용어는 그들이 아주 색다르게 쓰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비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떨 때 비례성이 강화됐다고 하느냐. 득표를 많이 한 정당, 1등, 득표수로 1등한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도 1등으로 많이 갖게 됐을 때, 그때 비례성이 강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1등 하는 정당이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례의석도 1등으로
가장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비례성이 강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러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국민에게 아무 이익도 안 되죠. 이렇게 되면 누가 좋습니까? 민주당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하면은 잘해봤자, 기껏 해봤자 첫째 이익은 민주당한테 되고 둘째 이익은 자유한국당한테 됩니다. 바른미래당 이하의 다른 정당들, 작은 정당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국회의원 수가 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많이 가게 되면 나머지 작은 정당에 적게 가겠죠. 그래서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손해본다. 이 메커니즘을 제대로 알고 가서 의기투합을 하든지 해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득을 보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죠.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한테 결국은 이익이 되지만 이것이 민주당한테 이익이 돼서 배가 아파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에게는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자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정당들은 실제 눈속임에 지금 속아서 그나마 있던 그 자리도 내주게 생겼는데 이익 볼 줄 알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표성입니다. 이것은 국민 여러분들도 참 기가 막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 선거개혁이고 그렇게 하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해소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런가?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는 것인데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석패율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물론 이 석패율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그 의미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영어로 설명을 해드리죠. 베스트, 루저 시스템, 패자부활전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의미는 좀 다릅니다. 어떻든 떨어진 자 중에 베스트를 위한 제도다. 이것은 알 수 있겠죠. 그것이 석패율 제도입니다. 이 석패율 제도라는 것이 이것을 하게 되면 대표성이 강화된다. 물론 정당의 입장에서고 1위 하는 정당의 입장에서고 또는 안 그래도 표를 좀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한테 이익이다. 그러면 이 베스트 루저 시스템, 석패율 제도가 무엇이냐? 지역구에 나가는 후보가 있겠죠. 지역구에 어떤 후보가 나갑니까? 정당 추천 후보가 나가겠죠. 이 지역구에 나가는 후보가 비례대표에도 같이 후보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 그 응시표를 2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한 사람이 동시에 2번 입후보하게 하는 제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중진 정치인의 낙선 위험을 줄이는 보험제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최소 몇 %는 받아야 거기서 떨어지더라도 비례대표에서 그 자리를 준다. 이런 조건이 있어서 최소 몇 %도 못 받는 무명 정치인, 신인 정치인은 이 혜택을 못 봅니다. 결국 중견들만 본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비례대표를 숫자를 늘린다는 의미를 이제 다시 생각해야겠죠. 3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일 지역구를 줄여서 지역구 한 50석을 줄여서
비례대표한테 나머지를 줬다. 그래서 지역구가 200이 되고 비례대표가 100이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 수는 늘지 않죠. 그런데 이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석 그 지역구에 후보로 나갔던 사람 중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떨어진 낙엽들이 비례대표 자리에 가서 그걸 차지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지역구 공천을 못 받은 순수 비례대표만을 바라보고 있던 국민, 대부분 이들이 신인들이든지 힘이 없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들은 애초에 그 자리 뺏기고 마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왜 이익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이 석패율 제도라고 해서 중진 정치인에게 바치는 거다. 과거에 이 공천 문제 때문에 이러한 중진 정치인들이 신인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이것을 없애자 하고 개혁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비례대표 자리를 기다리던 국민들, 그들을 위해서 비례대표 의석 늘리는 거 아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자 하는 것이고, 결국 이 석패율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 또 정치 신인들, 젊은 정치인들, 그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1위나 2위 하는 정당의 중진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제도다. 그것을 개혁이라고 한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례성 강화, 대표성 강화라고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고 과거로의 회귀다. 이 내용을 분명히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의 5번째 속임수를 살펴보기로 하죠. 민주당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이 선거법 개정하려고 하는 이 제도는 언론에 알려져 있는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닙니다. 변형인 것이죠. 여기서 조금 띄어오고 저기서 띄어오고 또 이쪽에서 불만이 있으면 좀 고치고 앞으로도 또 고친다고 합니다. 어떻든 현재 이거다 하고 나온 이름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비례대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대통령 선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투표를 하죠. 1인 2표제로. 그런데 그것을 조각으로 자르겠다 하는 겁니다. 권역을 현재 민주당 얘기로는 한 6개 정도로 나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나누는가,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을 합하는가, 여기에 아주 대단한 선거 그 계산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게리맨더링이 되겠죠. 어떻든 권역은 6개로 나눠서 결국은 민주당이 자기들 사표를 죽이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줄이겠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표를 적게 받았던 곳, 그런 곳에서 사표를 줄이고 과반수 확보, 그러니까 전체 국회의원 수에서 과반수 이상 확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2가지다. 하나는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나눠서 한다. 또 하나는 방금 이야기했던 석패율 제도를 들여온다. 지역구 후보가 이중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겸해서 한 곳에서 떨어져도 다른 곳에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이번에 이 선거법 개혁을 한다는 2가지 양대 핵심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어떻든 현재 공개적으로는 민주당이 비례대표제를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또 다른
음흉한 술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뭐냐 하면 선거구 획정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그 전국에서 하던 것을 권역 6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은 비례대표의 경우고, 지금 선거구 획정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대통령 선거든 지역구 선거든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왜냐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위원회가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상희 안에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선거구 획정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것으로 해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박주민 안에 선거 연령 18세로 낮추는 것이 또 들어 있습니다. 이 안도 지금 살아있고 민주당이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김상희 안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대략 이런 이야기를 해두죠. 선거구 획정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 하면 말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을 바꾸려고 한다. 이 위원회 구성이 지금까지 국회의 권한이었는데 그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으로 옮기려고 한다. 그리고 이 위원이 9사람이었는데 11사람으로 늘리려고 한다. 현재로서 대략 이런 것들이 굵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어디에서 구성하는가? 이것은 국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법적 지위의 문제가 됩니다. 국회로서는 중대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와 상관이 없더라도 이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늘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손을 대게 되면 부정선거를 성공시키는 그런 제도적 장치로서 나쁜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게리맨더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여러 가지 내용들은 공정하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식으로 하는 이러한 공개적이고 올바른 그런 선거를 위한 법 개정이 아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선거란 국민의 뜻을 전달받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후보자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뜻을 공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식으로 제대로 실시가 되어야 합니다. 선거 가지고 이렇게 독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